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최선아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수전증과 파킨슨병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손이 떨리거나 머리가 떨릴 때 이것이 병이 아닌지, 또 파킨슨병과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수전증과 파킨슨병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면서 우리의 정확한 정보를 통해 과도한 불안을 없애고 정확하게 병을 이해하고 또 병을 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전증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한문 그대로 읽어보면 손이 떨리는 증세입니다. 수전증이라고 했을 때는 손이 떨리는 증세만을 표현하는 단어이지만 사실은 환자분들께서는 머리가 떨리거나 목소리가 떨리는 경우도 흔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떨림의 부위는 손이나 발, 머리 등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떨림은 신체 일부가 율동적인 진동을 보이는 불수의 운동이다 라고 의학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불수의 운동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썼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불수의 운동이 무엇일까 궁금하실 것입니다. 불수의 운동이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움직이는 움직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떨림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움직이는 율동적인 진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오늘은 떨림의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떨림의 원인 규명을 위한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떨림의 치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분들께서 걱정하시는 파킨슨병과의 연관성 또는 파킨슨병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림의 원인에는 참으로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1차성 떨림이라고 하면 본래 본인의 몸 속에서 떨림이 있다는 의미인데요. 가장 흔한 것은 본태 떨림이라는 떨림입니다. 또한 파킨슨병이나 파킨슨자가 붙었지만 병은 아니고 파킨슨병이 아니라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병의 분류로 분류되는 그런 질환도 1차성 떨림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차성 떨림이란 무엇일까요? 2차성 떨림은 사실은 우리 뇌 안에 소뇌나 중뇌에 그런 뇌에 뇌졸중이나 뇌종양이 있음으로 해서 질병이 생기고 그로 인한 떨림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 이외에도 말초신경병이라고 해서 말초신경에 병이 있게 되면 떨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 유발성 떨림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분들께서 소화제나 위장약을 자주 처방받고 또한 자주 복용하고 계십니다. 소화제나 위장약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 약은 떨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지러울 때 먹는 약 중에도 떨림을 유발하는 약이 들어있고요. 또한 정신신경계 약물 중에는 떨림이 일어나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런 약물이 상당히 나쁜 약물로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약물들은 소화와 위장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또 어지러움을 줄여주기도 하면서 정신신경적으로 불안정한 우울이나 불안 또는 망상 같은 것을 상당히 호전시킵니다. 아주 좋은 약물입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게 있어서 어떤 그 약물이 좀 예민하게 반응하여서 떨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질의 겁을 먹고 이런 모든 약물을 먹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의료진과 함께 상담을 통해서 떨림이 있다면 사실 이런 약물을 먹어도 떨림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 떨림이 생겼을 경우에만 약물 조절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원인으로서 그런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한 갑상선 호르몬 이상이라든지 빈혈, 또 전해질 이상, 혈당 이상, 또는 간 수치 이상이나 신장 기능 이상 등 내과적인 여러 대사성 질환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러한 떨림이 유발되고 그런 떨림이 유발됐을 때는 원인을 교정하면 떨림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하게는 불안증이나 스트레스 같은 것도 떨림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크게 감정적으로 격앙된다든지 또는 매우 불안하거나 매우 긴장하는 상태에서 떨림이 있는 걸 경험한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떨림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떨림의 원인 규명을 위한 검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를 들면 말초신경병에 문제가 있어서 떨리는 경우라면 말초신경 검사를 하면 말초신경병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전기 자극을 주어서 전기 자극에 의한 말초신경의 진폭이나 말초신경의 속도를 알아봄으로써 말초신경병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학적 진찰이 매우 중요한데요. 신경학적 진찰은 신경과 전문의가 떨림이 있는 환자에게 과연 이 환자가 강직증이라든지 서동증이라든지 보행장애라든지 운동마비라든지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진찰을 통해서 자세히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떨림이 원인이 되는 그런 이상이 있는지를 판별하는 것이죠. 그리고 흔히 우리가 가장 떨림에 있어서 가장 환자분들께서 시행하고 싶어 하시는 검사 중에 하나인 뇌 MRI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해나 중뇌에 병변이 있을 때 뇌 MRI상 손해나 중뇌 또는 기타 부분에 이상이 있게 되면 떨림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뇌 MRI로 형태적인 이상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병을 치유함으로써 떨림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 이상이나 빈혈, 간, 신장, 혈당 이상이 떨림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혈액 검사를 통한 이러한 대사성 질환을 저희가 진단했을 때 그 질병을 치료한다면 떨림도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척수신경 이상 및 기타 동반 증세가 있을 경우에는 신경전도 검사뿐 아니라 근전도 검사라는 근육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유발전이 검사라는 신경 전달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척추 MRI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모든 떨림 환자를 이렇게 많은 검사를 전부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떨림 환자가 왔을 때 신경과 전문의의 신경학적 진찰을 통해서 어떤 검사를 우선순위를 두고 할지 결정을 한 다음에 그 검사 결과에 따라 떨림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떨림의 치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1차성 떨림에 속하는 툭발성 또한 퇴행성 뇌질환 떨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궁금해하는 질병 중에 하나인 파킨슨 병은 사실 하나의 질병도 있지만 그 이외에 파킨슨 이름이 붙은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질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반된 떨림이 결국은 특발성, 퇴행성 뇌질환 떨림이겠고요. 또한 그런 원인을 치료한다면 떨림이 치료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차성 떨림 중에 가장 흔한 본태 떨림은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서 진행 상태와 동반 증세를 판단할 수 있고요. 생활의 불편과 사회적 위축 정도에 따라 약물 치료를 할지 아니면 약물 치료를 어떤 것을 할지 또는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 기다릴지를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떨림의 치료 중에 2차성 떨림은
원인을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갑상선 호르몬 이상이라면 갑상선 질병을 치료하고요. 빈혈이 있다면 빈혈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고 전해질 이상이 있거나 대사성 질환 등이 있다면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2차성 떨림의 치료일 것입니다. 말초신경병이나 척추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그런 병들을 치료를 함으로써 떨림을 조절할 수 있고요. 불안증이나 불면증, 우울증이 동반된 정신신경질환인 경우에도 그 정신신경질환을 교정함으로써 떨림을 최소화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원인 교정과 함께 증세 완화를 위해서 떨림에 대한 약물을 직접 투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흔하고 대부분 채머리를 흔든다고 환자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이 될 수 있는 본태 떨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태 떨림은 그 진단은 의료 병력을 청취하고 흔히들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떨림으로 내원했지만 그 형제분들이 떨리거나 또는 아드님, 따님들이 떨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족력을 청취하고요. 신체적 진찰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서동증이나 보행장애 또는 강직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사실 본태 떨림은 본태 떨림이다라고 보여주는 검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원인을 배제한 후에 특별한 원인이 없을 때 내리는 진단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원인 배제를 위해서 신경학적인 진찰도 하고 혈액검사나 다른 증세를 동반할 경우 뇌 영상 촬영까지도 하게 됩니다. 본태 떨림의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본태 떨림의 치료는 전형적인 어떤 전통적인 치료 약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보자면 베타 차단제, 항뇌전증 약, 안정제, 항정신성 의약품 약으로서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자에게는 A라는 약물을 투여하고 어떤 환자에게는 B와 C를 혼합해서 투여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면서 환자의 가장 반응이 좋은 약물을 선택하여서 조절하는 과정 중에 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보톡스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모든 본태 떨림을 보톡스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태 떨림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떨림만 있어야 하지만 본태 떨림 플러스라는 어떤 질병의 경과를 밟게 되면 근긴장 이상증이 목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긴장 이상증이 근육에 나타나는 긴장도 이상을 말하는데 그런 근긴장 이상증이 나타났을 때 목 근육에 보톡스 치료를 함으로써 머리의 떨림을 치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떨림에 대한 약물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지만 심하지 않고 본인만 알고 있고 본인 혹은 본인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데 주변에서만 살짝 느끼는 정도인 가벼운 떨림의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떨리는 경우에는 실제로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 경과 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떨림이 있다고 꼭 없애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얼굴에 점이 있을 때 반드시 없애거나 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얼굴에 점이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보기 싫은 부분이 있을 때 화장을 통하거나 또는 점을 빼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은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처럼 손의 떨림이나 얼굴 떨림도 머리 떨림도 본인이 불편하다면 그 불편하다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글씨를 쓰거나 젓가락질을 할 때 불편할 수도 있겠고요. 또 본인은 그런 젓가락질이나 글씨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대인관계를 가질 때 또는 무언가 쓰려고 할 때 긴장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떨림이 유발돼서 매우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모두를 포함하는 경우가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 불편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떨림을 치료하는 것이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거의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뇌신부 자극술이라고 하는 뇌수술의 일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흔하게 도입하는 치료는 아니고 많이 심할 때, 또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환자가 너무 괴로울 때는 한 번쯤 고려해 볼 수 있는 뇌수술의 일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태 떨림은 사실은 시작 연령이 노인 환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채널이 시니어 TV다 보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주로 고령의 어르신 분들인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본태 떨림은 60대, 70대, 80대 이상에서 많이 떨리지만 10대나 20대 학생들에게도 떨림이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즉, 호발 연령이 두 번의 호발 연령대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점이 파킨슨 병이나 다른 떨림과의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떨림이 있을 때 우리가 언제 병원에 가면 좋을지 궁금하시죠? 사실은 떨림이 있을 때 몇 가지 병원에 꼭 가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떨림이 양쪽이 다른 비대칭 떨림이다 하면 파킨슨 병일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본태 떨림이라도 비대칭 떨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비대칭 떨림만 있으면 병적이라고 이해하시기보다는 비대칭 떨림일 때 의료진을 방문해서 병원에서 신경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 그것이 어떤 종류의 떨림인지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전에는 없었던 떨림이 갑작스럽게 나타났을 때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 원인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세 번째로는 보행장애나 발음 이상, 느린 행동, 또한 인지기능 장애라고 하는 기억력 장애 등이 나타날 때 병원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본태 떨림이라고 하더라도 생활을 방해하는 떨림, 식사나 양치나 글쓰기 할 때 너무나 불편하고 대인관계 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의료진을 방문해서 상담을 통해서 약물 치료 및 몇 가지 치료나 치유에 대한 부분에 어떤 노력을 위해 사실은 떨림은 카페인을 많이 먹어도 더 악화가 되고 배가 고프거나 힘이 들거나 잠을 못 잘 때도 훨씬 더 많이 떨립니다. 이런 떨림의 감소를 위한 노력은 원인 규명을 통한 노력과 함께 항상 환자분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환자분들께서는 이런 떨림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잘 배우시고 또한 조절함으로써 본인이 떨림이 있지만 생활상에서 그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잘 조절하면서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병원에 방문하고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서 원인 규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적절한 치료와 노력을 할 수 있겠고 저는 떨림에 대한 치료는 삶의 질을 호전시키는 치료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떨림 자체를 약물을 통해서 뿌리까지 뽑을 수 없는 경우도 많지만 뿌리를 뽑을 수 없다고 해서 치료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 불편하고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삶의 질을 조절함으로써 떨림을 좀 약화시키고 받아들이면서 생활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파킨슨 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떨리기만 하다면 많은 어르신 환자분들께서 파킨슨 병이 아닐까? 파킨슨 병은 난치성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하고 또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파킨슨 병에 대해서 명확한 정보를 드리고 환자분들에게 파킨슨 병에 대해서 과도한 불안이나 또는 또 파킨슨 병을
이 저의 강의만으로 감별할 수는 없을 테니 떨림이 있고 걱정이 되신다면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해 보시는 어떤 의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 병이라는 것은 뇌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몸에 있는데요. 대뇌와 소뇌 사이에 뇌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뇌간에는 흑색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로 많이 분비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려면 때에 맞춰서 시기적절하게 도파민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바로 그런 분비를 해야 되는 순간에 분비가 잘 안 되고 결핍이 되는 경우가 파킨슨 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파민은 뇌의 기저핵에 작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몸을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이 부족했을 때는 파킨슨 병의 증세인 느린 행동, 또한 안정 떨림, 그리고 강직증, 보행장애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파킨슨 병의 증상은 흑색질 치밀부에 도파민계 신경이 60 내지 80% 정도 소실된 후에 발현됩니다. 이 사진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부검을 통해서 뇌를 꺼낸 다음에 중뇌라고 하는 부분을 단면으로 잘랐을 때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중뇌라는 부분에 정상인이라면 흑색질이 이렇게 까맣게 침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파킨슨병 환자분에게는 흑색질이 퇴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하게 까만색이 있지 못하고 조금 흐린 색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60세 이상 환자분에게 1% 정도의 유병률을 가진 파킨슨 병이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혹시라도 떨림과 함께 보행장애나 서동증, 느린 행동, 강직증이 동반된다면 신경과 전문의를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파킨슨 병은 어떤 검사로 진단을 할까요? 파킨슨 병은 도파민 검사를 함으로써 확진할 수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파킨슨 병을 진단하는 것에서 100년 이상 우리가 해왔던 방법은 도파민 검사는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신경과 의사의 신경학적 진찰이 제일 중요하고 도파민이라는 레보도파라고 하는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파킨슨병 환자에게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했을 때 환자의 증세가 좋아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파킨슨병 진단의 가장 중요한 소견이었고 진찰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파킨슨병을 진단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의학이 많이 발전함으로써 아까 보여드린 부검 후의 중뇌나 기저핵의 파킨슨병에서 부족할 수 있는 도파민을 보는 것이 가장 확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렇게 도파민 검사라는 걸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함으로써 마치 중뇌 또는 기저핵에 존재하는 도파민의 결핍을 눈으로서 밖에서 볼 수 있는 의학적 검사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검사를 통해서 확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경학적 진찰과 약물에 대한 반응으로 파킨슨병을 임상적으로 진단을 한 이후에 도파민 검사를 통해서 확진 과정까지 거친다면 파킨슨병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파민 검사는 우리가 핵의학 검사라고 하는 PET 검사인데요. 페트 검사라고 얘기합니다. 도파민 페트 검사는 주사제를 맞고 일정 시간이 흐른 이후에 방사선 검사로서 기계 속에 들어가서 도파민 검사를 함으로써 사진을 찍음으로써 도파민 부족 현상이 관찰되는 검사인데요. 지금 사진처럼 정상에서는 이렇게 빨갛게 기저핵이 잘 보입니다. 그러나 파킨슨병 환자에게는 도파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뇌 흑색질에서 분비하는 도파민이 기저핵에 도달하기가 어려워서 기저핵에서 이렇게 빨간 부분이 소실되는
검사 결과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도파민 검사를 하게 된다면 파킨슨병을 확실하게 진단을 할 수 있겠죠. 파킨슨병의 증세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파킨슨병 증세는 크게 운동 증세와 비운동 증세로 나뉠 수 있는데요. 운동 증세는 서동증, 안정기 떨림, 강직증, 균형장애, 비대칭성 그런 떨림을 보이고 있고 비대칭성 강직증을 보일 수 있습니다. 보행장애가 특징적이고요. 이 부분이 가장 본태 떨림과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비운동 증세가 있는데요. 신경정신 증세, 자율신경계 증세, 인지기능 저하, 또는 수면장애, 배뇨장애 같은 비운동 증세가 파킨슨병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진단에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경과 전문의 진찰 소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도파민 약물 반응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 자기공명 영상 촬영을 MRI로서 하기도 하는데요. MRI에서는 솔직히 파킨슨병 환자를 진단하는 어떤 병변이 확실히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MRI가 정상인 것을 확인하는 이유는 파킨슨병이 아닌 환자, 아닌 병일지라도 파킨슨병처럼 보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뇌 MRI를 통해서 뇌졸중이 있는지, 뇌종양이 있는지, 뇌수두증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뇌 MRI를 진행합니다. 뇌 MRI를 진행해서 정상적이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그리고 파킨슨병이 의심되는 임상 증세를 보이고 약물에 반응을 한다면 그 환자는 파킨슨병으로 임상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유사 질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본태 떨림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죠. 주로 활동 떨림이 보이는 본태 떨림과는 별개로 파킨슨병 떨림은 안정시 떨림입니다. 강직증, 서동증, 균형장애, 비대칭성을 동반하는 것이 파킨슨병의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킨슨 증후군도 파킨슨병 유사 질병에 들어가는데요. 파킨슨 증후군에는 진행성 핵상마비, 다발성 신경 위축, 신경계 위축, 또한 피질 기저핵 변성, 루이 소체 치매 등이 있습니다. 2차성 파킨슨증이라 함은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 혈관성 파킨슨증, 정상압 뇌수두증, 뇌종양, 그리고 독성 물질의 원인에 의해서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2차성 파킨슨 증세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런 파킨슨병 유사 질병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본태 떨림과 파킨슨병은 상당히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본태 떨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젊은 나이에도 호발할 수 있고 고령의 나이에도 호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20대 학생들과 60대 이상 고령의 환자분들이 모두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파킨슨병은 고령의 나이에 주로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본태 떨림, 활동 떨림이라 해서 무언가 하려고 할 때 글씨를 쓰거나 젓가락질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할 때 주로 떨립니다. 하지만 파킨슨병 떨림은 안정기 떨림이 우세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때 떨리고 무언가 하려고 하면 오히려 떨림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가장 본태 떨림과 파킨슨병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태 떨림은 손뿐 아니라 머리, 목소리 등이 떨릴 수 있겠고 파킨슨병은 손이 떨리거나 상하지 모두 떨릴 수 있지만 턱 떨림이 상당히 특징적일 수 있겠고요. 또 글 쓰거나 그릴 때 떨리는 본태 떨림과는 달리 파킨슨병은 그런 떨림을 통해서는 그럼 무언가 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없어지는 성향을 갖습니다. 그리고 강직증이나 서동증, 행동이 느려짐, 균형장애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주로 볼 수 있는 증세이고요. 우리가 본태 떨림 같은 경우는 알코올로 호전이 되고 본태 떨림 약물로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파킨슨병 환자는
비운동 증세를 많이 동반할 뿐만 아니라 파킨슨병 약물로 호전이 됩니다. 따라서 약물이 다르기 때문에 또 구분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떨려서 병원을 방문했을 때 본태 떨림과 파킨슨병을 잘 구분해서 과도한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파킨슨병을 또한 떨림을 바라보는 어르신 환자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가 될 것 같습니다. 파킨슨병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파킨슨병이 시작되는 포인트에는 한쪽 팔다리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양쪽이 떨리고 그 다음에는 균형을 못 잡고 마지막 말기로 가면은 치매가 동반되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한쪽 팔 떨림이 생겼을 때 그 수년 전에 렘 수면 행동장애나 악몽이나 우울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보다 10년 전부터 변비나 후각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약물 치료로는 약물 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은 빙산의 일각과 같은 운동 증세가 수면 위에 떠 있지만 빙산의 수면 밑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비운동 증세들이 있습니다. 각 약물에 따른 각 증세에 따른 약물이 달라지겠죠. 파킨슨병 약물 치료로는 레보도파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도파민 부족 현상을 직접적으로 보충하는 가장 효과가 좋은 약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출시된 약물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파킨슨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 많이 쓰거나 자주 쓰게 되면 이상운동증이라는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용량과 용법을 의료진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킨슨병 약물 치료 중에 도파민 효능제가 있습니다. 레보도파보다는 효과가 낮지만 상대적으로 약물 효과가 적고 그렇긴 하지만 망상이나 선망, 기립성 저혈압, 변비 등 부작용도 있지만 약물 작용 시간이 길 수 있기 때문에 위장 장애가 덜하기 때문에 파킨슨병 환자에게 보조 약물로 쓸 수 있겠습니다. 파킨슨병 약물 치료 중에 도파민 파괴 억제를 하는 그런 약물도 있습니다. 스타레보나 에퀴피나나 온젠티스 같은 약물인데요. 도파민을 레보도파를 우리가 투여를 함으로써 도파민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데 도파민을 높이게 되면은 그럴 경우에 그 도파민이 오래오래 유지가 된다면 더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그 오래 유지하는, 즉 도파민 파괴를 억제하는 약물을 씀으로써 파킨슨병 약물을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파킨슨병 약물 치료 중에 이상운동증을 조절하기 위해선 아만타딘이라는 약물을 쓰기도 합니다. 파킨슨병이 진단되어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신 환자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파킨슨병 환자의 약물 치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파킨슨병의 경과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뉠 수 있는데요. 1단계는 한쪽 팔다리만 떨리고 2단계는 양쪽이, 3단계는 균형장애가, 4단계는 어떤 보조 도구를 쓰는과 동시에 보조 도구를 사용해서 겨우 어느 정도의 독립생활을 유지하는 경우, 그리고 5번째, 5단계는 아예 휠체어를 탐으로써 보조가 없으면 독립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파킨슨병의 수술치료도 있습니다. 파킨슨병 수술치료를 통해서 파킨슨병을 뿌리까지 뽑거나 근본 치료를 할 수는 없지만 약물 치료를 통해서 확실한 효과를 보기 어려운 환자에게는 뇌 심부 자극술이라고 하는 일정한 뇌의 어떤 부위에 전극을 넣고 발생기를 누름으로 인해서 파킨슨병을 조절하는 파킨슨병 수술 치료도 있습니다. 모든 환자에게 수술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파킨슨병이 확실하고 70세 미만이면서 도파민 치료 반응이 좋고 인지 등 기능이 좋고 정신과적 질환이 없거나 약물 조절에 아주 효과적인 증세 조절이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될 경우에 수술 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파킨슨병 수술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약효 소진 현상이라고 해서
약효가 떨어지는 현상이 파킨슨병이 진행하면서 점점점 그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을 좀 완화시켜주고요. 이상운동증을 완화시켜줍니다. 파킨슨병 약물을 오래 쓰고 고용량을 쓸수록 저절로 팔다리가 움직이는 이상운동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 복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통증, 우울 등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어서 파킨슨병 환자에게 약물 치료 이외에 수술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파킨슨병 진행을 멈추거나 완치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파킨슨병을 수술 치료까지 가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를 열심히 수년간 한 이후에 수술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므로 환자분들께서 혹시라도 파킨슨병을 진단받으셨다면 주치의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상담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파킨슨병 비운동 증세라는 것은 변비, 후각이상, 렘수면장애, 우울증, 하지불안 증후군, 피곤, 불안, 무감동, 치매, 기립성 저혈압, 수면 과다 등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모든 증세를 검사하는 여러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비운동 증세로 치매가 상당히 후기로 갈수록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심리검사라는 치매 검사를 통해서 파킨슨병 환자의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저기가 많이 아프고 근육 통증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통증 검사를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고요. 또한 우울증도 파킨슨병 환자에게 동반되는 상당히 빈번한 비운동 증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약물 또는 운동 등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틸트 테이블 검사라고 해서 파킨슨병 자체가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키기도 하고 파킨슨병 약물 치료가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지 없는지 자율신경계가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립성 저혈압 및 자율신경계 판단을 위한 틸트 테이블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파킨슨병 환자에게 수면 장애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수면에 대한 질을 높이고 수면에 대한 치료를 함으로써 파킨슨병 증세를 괴롭지 않게 느끼도록 치료하기도 합니다. 또한 소변을 급하거나 소변을 지리거나 소변 보는 감각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비뇨기과적인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치료를 같이 병행하기도 합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식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파킨슨병 환자뿐 아니라 연세가 있으신 고령의 노인 환자분들께서는 누구나 다 이런 형태로 식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사례가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음식을 삼키려면은 사례가 걸리지 않도록 반사작용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두 후두에 있는 반사작용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거나 그쪽 근육이 약화됐을 경우에 노화와 더불어도 사례가 잘 걸리고 파킨슨병 환자 같은 경우에 더 사례가 잘 걸릴 수 있습니다. 사례가 걸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음식물을 미리 먹기 좋게 작게 썰어 놓는 것입니다. 또한 수저나 포크의 손잡이를 큰 것을 잡아서 안정적으로 입에 음식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또한 등을 기대지 않고 식사 시간에는 등을 앞으로 꼿꼿이 세우고 천천히 핸드폰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 활동에 매우 집중을 하면서 30분이 걸려도 좋고 1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천천히 식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 입에 조금씩 넣고 입에 있는 것이 모두 넘어간 이후에 천천히 다음 식사를 입 안으로 넣는 것이 사례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사례가 걸린다는 것은 폐렴이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사인이 되기 때문에 폐렴으로 이완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는 없도록 늘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한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은 우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운동은 허리가 구부정하신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모두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환자분들께서는 넘어지지 않게 걷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나 우리가 파킨슨병 환자뿐 아니라 노인 환자분들 모두에게 말씀을 드릴 때 넘어지지 않도록 걷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요. 파킨슨병 환자분들이라면 약물 치료, 운동 치료, 긍정적 마인드를 모두 함께 파킨슨병 치료에 늘 동시에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허리가 굽어지거나 허리가 굽어져서 몸을 숙이고 걷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허벅지에 손을 대고 걷거나 빈 배낭, 배낭이 무언가가 들어있다면 무겁겠죠. 하지만 빈 배낭을 매는 것만으로도 감각적으로 지탱이 되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처럼 앞에 무언가를 짚고 일어나는 것, 또는 짚으면 허리가 펴지고요. 뒤에서 누군가가 잡아당겨 주거나 배낭을 맨다면 허리가 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파킨슨병 환자에게는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에서 좀 특별한 것은, 걸음이 갑자기 걸으려고 할 때 얼어붙은 것처럼 땅바닥에서 발걸음이 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하나 둘 하면서 리듬을 맞춰서 뒤로 갔다 앞으로 가거나, 또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어떤 선을 밟는다고 생각하고 발걸음을 뗀다면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파킨슨병 보행 보조를 위해서 이렇게 다리가 4개짜리 지팡이를 짚거나 워커를 통해서 보행의 보조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드린다면 환자분들은 그런 것들을 짚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는데요. 사실은 넘어지지 않는 게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병자처럼 또는 환자처럼 보일까 두려워서, 또는 본인이 남들의 시선에 불편해서 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은 넘어지지 않기 위한 노력인 것을 이해하시고 이런 보조기를 충분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손떨림이 있는 파킨슨병 환자가 있다고 쳤을 때, 예를 들면 어떤 환자가 자기는 파킨슨병인지 궁금해서 방문하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환자분은 인지를 못하는데 주변 가족분만 인지를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파킨슨병인지 아닌지, 또는 떨림이 어떤 종류의 떨림인지 의사가 진단을 하고, 그 이후에 이런 환자에게서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떨림에 대해서 방금 보여드린 환자 같은 경우는 본태 떨림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환자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지 않았고 경과관찰만을 하기로 했고요. 보행장애가 있는 환자인 경우에는 지팡이를 항시 착용할 수 있도록, 이 환자는 보행장애가 의심되고 균형장애를 호소하셨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 강화를 위한 하루에 20분 정도의 실내 자전거를 강력히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이 현재 아니라고 해서 온전히 파킨슨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의사의 진찰로 파킨슨병 여부를 판단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1년, 2년 경과 여부를 기다리기가 힘든 환자분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도파민 검사를 통해서 일찍 파킨슨병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도파민 검사를 모든 환자에게 하는 것은 경제적인 면으로나 또한 번거로운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은 파킨슨병 환자와 또한 구분을 할 수 있는 본태 떨림을 비롯해서 떨림이 환자에게 보였을 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치료하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드렸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가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 그리고 이 시니어 TV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우리 시니어 어르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불안감보다는 노력해야 될 부분에 대한 가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